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탄소 배출권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9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JD 부자연구소 9기 공지를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부동산 강의와 주식 부동산 강의를 같이 모집을 하니까 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오시거나 아니면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를 구글에서 JD 부자연구소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뉴욕 마켓워치 델타 변이 경기 둔화 우려 확산 주가 떨어지고 국채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뉴욕 어제 나스닥은 예상보다 덜 떨어진 0.72%, S&P 500 지수는 0.86%, 다우존스 지수는 0.75%로 하락이 끝이 났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금리 수익률 변동에 의한 일시적 하락이다. 이게 이제 메인 이슈죠. 제목 그대로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3을 깨고 1.2까지 떨어지면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나 했지만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결국은 0%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현재는 국채 수익률이 1.3%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주요 기업들을 보더라도 애플은 0.92%, 마이크로소프트는 0.9%, 페이스북은 1.38%, 알파벳은 1.13% 떨어졌고요. 아마존은 0.94%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초반에는 마치 마이너스 3%뜰 것처럼 떨어졌지만 장막판에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고요. 아무래도 10년물 금리 수익률이 떨어진 것이 하락 베팅했던 쇼 커버링 물량 때문에 일시적으로 1.2대까지 떨어졌고 이것을 위험 신호로 보고 선물이 같이 빠진 것이고요. 결국 본장에서는 나스닥 본장에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결국 0%대 상승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면 오히려 유럽이 떨어져야 정상인데요. 그런데 오늘 독일의 닥스 지수와 유로스탁스 선물은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럽 본장이 열리고 플러스로 간다면 오늘 나스닥도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어제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 분위기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3일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2,000명 늘어난 37만 3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35만 명보다 2만 명 많은 수준이다. 실업률이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경기는 회복 국면이지 완전히 좋은 국면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델타 변이가 미국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안 좋은 상황이다. 미국채 수익률이 한때 1.7%까지 갔지만 지금은 1.2%까지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안 좋은 상황이다.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80대까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했지만 지금은 92를 넘어서 93을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뭐가 안 좋다는 상황이냐? 경기가 안 좋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슈는 잠시 넣어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금리는 아래로 깔아질 것이고요. 금리 깔아지면 결국은 성장주 좋다는 뜻입니다. 성장주는 이번 7월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서 실적이 좋을 것이라 예상되며 앞으로 가이던스, 실적 발표 등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금 떨어진다고 냅다 팔면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현재 상황에 대응을 해야지 예측 투자하면 망한다라는 얘기고요. 전고점 대비 2.5% 떨어지거나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액션을 취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계 1등주와 지수를 투자한 투자자는 무한 홀딩해야 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탄소 배출권의 숨겨진 진실. EU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5% 이상 감축 결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유럽연합 EU 지도자들과 의회 협상 대표들이 2030년까지 회원국의 탄소 배출량을 55% 이상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이렇죠. EU가 왜 2030년까지 회원국의 탄소 배출량을 55% 이상 감축한다고 했을까? 왜 감축하려고 했을까라는 것이죠. 기사가 또 하나 있는데요. 2050년 지구 2도 상승, 디스토피아 문 열리나, 지옥문 열리나 이런 얘기죠.
이번 세기 말 2080년에서 2100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증가하는 경우 북극 생태계와 아마존에서 환경 변화가 갑작스럽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티픽 포인트, 유럽의 탄소 흡수량 감소, 생물종 멸종 위험 증가, 해양 산성화 증가, 이런 한마디로 마치 2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가 멸망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온도 2도 올라간다는 것은 2018년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의 언론용 보도 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산업혁명 이전 수준에 비해 평균 기온 상승 1.5도 이하로 묶어놓고자 한다면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는 55%를 줄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발 더 좀 오버했다라는 것이죠. 내용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디에도 평균 기온 상승이 1.5도로 넘어가면 세상이 멸망하거나 문명이 붕괴할 것이라는 얘기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구 멸망, 인구 멸종 같은 얘기는 과학적 근거 없이 친문지상이나 종말론자들이 떠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후영향연구소에서 논문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4~5도 상승한다 하더라도 식량 생산량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 역시 비슷한 결론을 냈습니다. 2050년까지 식량 생산은 30% 늘어날 것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 도입될 경우 20%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고 이것이 아젠다가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할 주제입니다. 탄소 중립을 강하게 외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EU입니다. 왜 EU는 탄소 중립을 강하게 외칠까라는 것이요. 그리고 크레타 툰베리 같은 이제 어린 애들을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기후 영웅을 만들고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EU는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자동차 강국입니다. 전기차는 오히려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전기차 3인방 샤오펑, 리오, 리시앙 등이 잘합니다. 전기차의 핵심 기술인 배터리는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의 SDI, 그리고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이 잘합니다. 원재료 부분에서도 중국과 미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음극재, 흑연 광산은 중국에 있고요. 양극재인 코발트는 저장화학 코발트 등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독점적으로 캐고 있고, 리튬은 미국의 알버말, 중국의 텐치 리튬, 그리고 강복 리튬 등이 강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강국인 독일이 탄소 중립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EU는 탄소 중립을 국가 어젠다로 아주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전기 이외에 수소에서도 유럽은 뛰어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현대차에서 수소 차량을 사서 BMW 공장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일은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석탄 발전소 등을 쓰지 못해 노드스트림 2를 뚫어가지고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히려 호주와 같은 사막이 넓은 곳이 유리합니다. 호주의 사막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해서 세계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소를 만드는 데는 현재 기술력으로는 천연가스 개질 방법이 가장 좋은데 그것은 미국의 셰일가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EU는 넓은 사막도 원자재도 기술력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ESG 경영이 어떻고 하면서 친환경에 목숨을 거냐 이 얘기입니다. ESG 유럽 산업 단체들 탄소 국경세 도입 시급 임박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탄소 국경세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탄소 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배출량이 적은 국가로 상품이 수출될 때 적용되는 무역 관세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이고요. 거기서 적은 국가인 EU 나 아니면 미국으로 수출이 될 때 적용되는 무역 관세다라는 것입니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에다 내는 세금이란 뜻입니다. EU는 지난 2018년 12월 유럽의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EU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인다. 그러니까 45%에서 55%로 10% 늘어났다는 얘기죠. 늦어도 2023년서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즉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줄이려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해야 합니까?
미국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썼더니 하수구가 막히고 그리고 이제 동물이 삼켜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봉투를 이제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종이를 만드는데 더 많은 탄소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종이를 찧어내고 뭐 하여튼 뭐 압축하고 그리고 종이를 얇게 만들어서 쓰는데 이 종이가 오히려 비닐봉투보다 훨씬 더 탄소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입한 것이 바로 비닐봉투를 쓰는 사람에게 돈을 매기는 방법, 그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닐봉투를 편의점에서 사려면 뭐 10원이고 20원이고 얼마를 더 내지 않습니까? 그러자 비닐봉투 사용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서구인의 사고방식은 어떤 것을 못하게 하거나 모자르면 세금을 매기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물 부족이 일어나면 물 쓰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면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탄소를 줄이려면 탄소를 많이 쓰는 나라에서 탄소 국경세를 매겨서 세금을 거두면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가 되는 것이죠.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 팔아서 이익률이 올라갔다. 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올린 이득이었죠.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내연기관 자동차한테 팔았죠. 뭐 대표적인 기업이 뭐 BMW, 벤츠, 뭐 이런 다임러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되는 것이고,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한테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히려 유럽에다가 탄소 배출권을 뭐 해야 한다는 그런 유럽의 기업에다가 지금 세금을 오히려 걷어서 걷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탄소 국경세를 매기면 누가 손해이고 누가 이득일까라는 것이죠. 탄소 국경세를 매기는 쪽은 이득이고요, 내는 쪽은 손해가 됩니다. 탄소 국경세를 매기는 쪽은 EU이고요, 그리고 손해는 탄소 배출을 하는 중국과 같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됩니다. EU는 이미 산업혁명 때 탄소 배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런던 스모그가 유명한 건 아닙니까? 예. 그러나 지금은 다 옛날 얘기고 이제 런던 스모그 없습니다. 이제는 EU에서 탄소 배출을 하는 것은 자동차나 석탄 발전소 등인데 이거 다 없애고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연료로 에너지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은 이머징 국가인 중국의 베이징이 지옥의 스모그를 경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봄, 겨울에 지독한 황사를 감적 경험 중입니다. 따라서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은 나라인 중국에서 가장 많은 탄소 국경세를 내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예일 수는 없죠.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정유 시설이 좌초 자산일까라는 이제 기사인데요. 탄소 중립이란 메가 트렌드가 형성이 되자 SK 이노베이션은 정유업을 줄이고 배터리 등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등 친환경 사업으로 바꿀까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탄소 문제에 봉착한 정유 설비에 대해 자본시장 업계에서는 좌초자산이란 말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 관계자는 연 12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가만 놔두면 2030년 탄소 배출 비용만 6조 원을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유시설을 갖고 있으면 2030년에 6조 원 벌금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유시설을 안 쓸까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지고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어도 정유시설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플라스틱을 쓰는 비롯한 생필품은 석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석유를 쓰지 않고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플라스틱이 기본인데 뭐 여기서 노트북, 마우스패드, TV, 케이블, 탁자, 가습기, 스탠드, 슬리퍼 등등 뭐 석유 제품이 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제품을 만들려면 이런 석유 제품은 필수이고요. 그래서 정유사는 전기차가 대세가 되어도 돌아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이 낼 6조 원의 벌금은 누구에게 내야 되는 것이냐? 이게 바로 오늘의 열쇠입니다. 바로 EU와 미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석유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런 나라 등이 되겠죠.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서비스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EU죠. 미국은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죽어라 노예 노동을 쥐어짜내서 아이폰을 조립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면 미국은 $100짜리를 프린트해가지고 종이 쪼가리를 주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100짜리를 받으려고 노동, 토지, 자본 등을 투자해서 아이폰을 만들어서 보내면 폭스콘에서 받는 영업이익률은 겨우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립을 아웃소싱한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20%가 넘는데도
비하면 이런 것에 비하면 세 발이 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노동을 갈아 넣어서 베이징 스모그를 마셔가면서 얻은 달러가 아무리 2조 달러에 이른다 해도 별것이 아닙니다. 2조 달러는 뭐예요?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2조 달러죠. 미국 연준의 컴퓨터 클릭 한 방이면 얼마든지 중국에 가져간 2조 달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만들어낸 달러가 4조 달러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죽어라 노동을 해서 번 돈은 미국의 연준 컴퓨터로 클릭 한 번이면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외환 보유고란 돈으로 미국 연준의 중국 계좌에 들어있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환 보유고는 언제 쓸모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1997년에 동아시아 위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이죠.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자 한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두 손 들고 한국 같은 경우는 IMF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즉 외환 보유고가 없다면 헤지펀드에게 이렇게 수술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달러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달러 빚을 왜 졌냐?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사오려면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국제의 모든 금융거래는 달러가 기본이고요. 따라서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달러로 써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벌어서 써야 되냐? 달러를 얻는 방법은 달러를 빌려서 쓰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해서 달러가 들여오든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쓰는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근본적으로 달러 빚에 취약한 것입니다. 달러를 빌려 쓰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투자금을 빼낸다거나 한다면 아니면 빚을 갚으라거나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외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조업을 수출하는 나라는 달러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합니다. 그렇다면 외환 보유고는 어떤 돈으로 쟁여놔야 되냐? 바로 달러,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 통화와 준기축통화로 쟁여놔야 합니다. 그래야 갑자기 외국인이 돈 달라고 했을 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축통화는 어떻게 경제 발전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기축통화국, 미국과 EU 이런 나라들이죠. 미국의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입니다. 즉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소비하면 경제 발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편하게 경제 발전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돈 찍어서 소비하면 그냥 경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스모그 마셔가며 노동 갈아 넣어서 죽도록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데 미국은 그냥 돈 찍어서 중국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같이 경제 발전하는 나라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EU 국가들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머징 국가는 달러, 유로화 등 기축통화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어서 외환 보유고로 쟁여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이머징 국가는 피냄새 맡은 헤지펀드가 그 나라 작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탄소 국경세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지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그래서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소비를 펑펑 해대서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내수를 발전해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소비를 펑펑 해대면 부채 비율이 GDP 대비 70%를 넘어갑니다. 70%를 넘어가면 국제 신용 평가를 하는 S&P, 무디스 등이 바로 신용 등급을 BBB 플러스 그러니까 정크 등급으로 하락시킵니다. 그러니 디폴트 맞지 않으려면 내수 키워서 경제 발전은 어림도 없습니다. 결국은 선진국인 EU, 미국 이런 곳에 수출을 해서 달러나 유로화를 벌어야 합니다. 반대로 EU나 미국은 이제 이머징 국가에서 돈 걷어서 편하게 소비하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제조업을 해서 벌어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젠 제조업하려면 돈까지 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독일이 자신의 자동차 산업도 폐기해가면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트럼프가 있을 때는 탄소 중립 기후변화 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셰일가스 퍼서 제조업으로 정직하게 돈 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 들어와서 탄소에 올인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EU보다 기축통화국은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 정직한 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정직한 놈은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쉽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더 정직하다라는 것이죠. 벌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탄소 국경세를 무력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만약 EU에서 55% 탄소 감축안을 모두 받아들이려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태양광 패널, 뭐 풍력, 조력, 수력으로 감당이나 가능합니까? 예. 한국은 바람도 없고요, 땅도 좁고 환경단체가 세서 EU의 환경 기준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EU에 수출하려면 SK이노베이션이 결국 5조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 국경세를 EU에 갖다 바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바로 원자력입니다. 소형 원자력 SMR 말고 진짜 원자력 말이죠. 핵폐기 비용이 더 드니 어쩌니 하는 것은 유럽의 환경단체가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대폭 지어서 석탄 발전소 다 없애고 친환경 에너지로 수출하면 탄소 국경세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중국은 이것을 간파하고 원자력 발전소 100기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로 탄소 국경세 돌파한다는 얘기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지구를 지켜낸다는 것은 유럽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유럽은 제대로 된 기업 하나 없는 죽어가는 국가연합입니다. 기껏해야 명품업체 빼고는 어디 제대로 된 기업이 있습니까? 전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코로나 퍼지고 관광 안 되니까 국가 경제 파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앞으로 100년간 먹거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 탄소 중립으로 세금 걷어서 먹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유럽의 탄소 국경세를 대응하는 길은 원자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고요. JD 조던의 칼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탄소 배출권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